오늘로써 형사사법체제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처음 위장 꼼수 사보임에서 시작해서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그리고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이 된 처리였다. 권력비 국회시도 검수 한번 반대한다. 특정 세력 기여하는 민주당은 각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방금 전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2개의 법안이 다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를 좀 제가 기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잠시 좀 공유를 해드리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2개의 법안이 다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죠. 2개의 법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데 그 2개의 법안이 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로 다시 돌아가 보면 5년 전에 촛불 때 국민들은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검찰개혁은 1년여 전에 6대 범죄 수사권으로 검찰에 남겨놓고 그게 지금 미완의 상태로 있었던 것을 이제 이번에 한 거죠. 근데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직 이게 완벽하게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지론입니다. 근데 지금 다 된 건 아니고 이제 거의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수청이 아직 전혀 지금 진행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보안 수사권, 송치 사건의 보안 수사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하고 아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실체적으로 체험하기에 수사에 대한 거, 피해자로서 또 아니면 수사 대상으로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다 된 건 아닙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길고 복잡하게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줄이자면은 사실은 죄 지은 권력자, 특권층, 정치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네요. 처음에 사실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렸는데 설마 했어요. 그것이 예. 과연 가능할까 그랬는데 가능하네요. 이걸 보고 그걸 느낍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 기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도 활용하고 악용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요. 그 검수 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위헌성 이런 것도 있죠.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도 결국 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권한쟁의 심판 또 제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의 씨앗을 뿌리면서 임기를 마치는구나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법안들과 관련해서 논쟁도 많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두 분께서도 이제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상대당 얘기 말고 자당의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각각 좀 질문을 하나씩 좀 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신경민 전 의원께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지점이 이를테면 절차를 좀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가령 뭐 사보임 부분이라든가 또 이른바 꼼수 탈당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정리 차원에서. 네, 예. 사보임과 이제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의 꼼수탈당, 특히 양양자 의원의 폭로, 예. 이런 몇 가지의 굉장히 시끄러운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본질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국회의장이 주도한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져야 될 책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 될 야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제가 잘 됐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합의를 함으로써 이 모든 민주당이 문제를 일으켰던 절차는 치유가 되고 이제 이 국회의장까지 동원이 된 중재안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지는 과정을 이렇게 훑어서 들어가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구석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당선인도 어른거리고 특히 법무장관 후보자도 어른거리고 이러면서 도대체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고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에 중재안에 서명을 했느냐라는 그 부분을 거에서 제가 이제 김영우 전 의원께 네.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뚜렷하게 지금까지도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럼 제가 일단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서명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나중에 파기한 것도 사실인데 그런 뒷부분의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그 전에 보여줬던 이른바 사보임 부분이나 탈당 부분이 여전히 좀 뭐 정당화되거나 이렇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예, 이 지점은 그 어떻습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정신은 국회에서 일단 시끄러운 것, 더군다나 폭력이 난무하는 것, 동물국회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은 바꾸자라는 거여서 그 사이 사실 한 10년 가까이 조용히 지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키고 필리버스터는 여러 번 우리가 해보니까 필리버스터는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제도로는 그 필리버스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이번에 또다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선진화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나온 그거를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뭐 사보임 부분이라든가 꼼수 탈당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소명을 했단 말이죠. 그 후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파기가 됐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평가를 이제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잘못했죠. 예. 그건 국민의힘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법안이 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됐죠. 이것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중재안에 합의를 하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의총이라는 것도 113명의 의원 중에서 한 40여 명이 참석한 정말 조촐한 의총을 통해서 추인이 됐는데 저는 사실은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예를 뭐 예, 그거는 그 사퇴까지 원내 포함해서.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것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의 그 동력이 완전히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협상 테이블에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예.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오늘 뭐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안과 예산의 협조를 받아 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지난번에 큰 정무적인 그 실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두고두고 책임 소재 여부를 묻는 그런 그 뭐랄까 비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예. 이제 워낙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진 않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정치라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협상 동력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앞으로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말하자면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개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예, 짧게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예. 그 사개특위는 물론 지금 해야죠. 해야 이게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문제가 될 텐데 예. 이게 좀 총선이 이제 만 2년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 사정을 보면은 이게 사개특위를 통해서 중수청을 만든다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헌법재판소 문제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제는 이건 청구 주체 그러니까 이건 검사나 검찰청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 결론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대로 사개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그럼 중수청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간다? 어정쩡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한 2년 가고 예. 그 다음 국회가 이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예. 그때 또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더라도 단 한 가지도 지금 낙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여야 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검수완박 법안에 손을 들어주면서 엄청난 갈등의 씨앗을 지금 심었고 예.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도 양보 안 할 겁니다. 또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에서 양보하기 힘들죠. 더더군다나 이제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이제 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5년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덜커덕 아무런 밑그림 없이 검찰 개혁 한다고는 했지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빼앗는 거 요거 하나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사개특위
민주당에서도 이거 사개특위 안을 통과는 시켜놨지만 예. 이것은 여야 간에 협상하기 굉장히 어렵다. 끝까지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죠.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하면 사개특위를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있나요? 절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해온 거 보면 예. 민주당이 지금 못할 것이 없죠. 지금 그 170 현재는 1석이죠. 물론 김 전 의원께서 그렇게 보시는데 예. 근데 그렇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절차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이 사개특위라는 게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을 거고요. 않을 거고. 6일 지방선거도 좀 방향을 봐야 될 거고요. 예. 윤석열 행정부의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인기도 봐야 됩니다. 예. 신뢰의 문제가 있는 그리고 거죠. 지금 어차피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네. 급할 게 없을 거예요. 급할 게 없다. 네, 급할 게 없을 거예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인사청문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김인철 후보자께서 하신 판단을 존중하고 사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입법부로서 검증을 하되 또 민주당의 무리한 공세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여당으로서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혐의 짙은 기상천외한 아빠 찬스 앞에 청년들은 절망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내각이 아니라 아빠의 힘 내각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들으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내각의 첫 낙마 사례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더 몇 명 더 가느냐 이제 이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시작이죠. 끝이 될 리가 있습니까? 김 후보자가 그 정호영 후보자보다 먼저 나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찬스, 이건 아빠 찬스를 넘어서서 가장 찬스를 아주 10분 활용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고 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기에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교수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잘 나가는 보수 인사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아주 웅변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김인철 후보자가 오늘 하여튼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지금 청문회로 넘어갔으면 이 세 가지 측면의 얘기로 얼마나 떡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울 거고 외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근사한 교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실체 개인적으로도 또 가족적으로도 교수로서 이런 실체가 있었구나라는 걸 다들 처음 듣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본인으로서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사퇴할 생각 없다 이렇게 비교적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호영 후보자는 아무튼 정신력, 멘탈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정권 교체를 민주당이 정권 교체 당한 그 이유는 아파 찬스 이런 것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그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그런 아빠 찬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국정과제 그 운영 원칙도 보니까 국익 실용 공정 상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잣대로 봤을 때 이것을 그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그런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인철 교육부총리 자진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호영 후보에 대한 것은 오늘 뭐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거 그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은 뭐 계속 그냥 갈 것 같고 예. 결국 당선인의 결정으로 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해가지고 한덕수 총리 후보까지 낙마시키겠다라고 예. 하면은 저는 또 역풍이 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 국회에서도 한덕수 총리 후보를 낙마시킨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은 그것은 검수완박법안 통과에 이어서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사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는 어느 정당이 더 무리하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거를 좀 볼 텐데요. 조응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준비된 걸 볼까요? 예.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청문회 후에 자진 사퇴 한두 명을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죠. 지렛대 삼아서 총리 인준 동의를 받아내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인수위라든가 윤석열 당선인 측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본다 본인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정호영 후보자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문제는 그렇다면은 법률적인 책임까지는 안 간다. 근데 만약에 이게 법률적 책임까지 가면 우리가 조국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국의 아들 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정호영 아들 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청문회를 통해서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은 정말로 없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아니면 그것이 본인이 사퇴하건 아니면 지명 취소를 하건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은 더구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조응천 의원 말이 만약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예.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보다도 더 법적 책임 면에서 세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호영 후보자는 당연히 사퇴건 지명 취소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될지 한덕수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의 인준을 그러면 그것으로 한덕수 총리의 인준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오늘 하는 거 보고 또 내일 다른 분들 청문회도 보고해서 한덕수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최종 결론까지는 필요합니다. 민주당도 예. 딜레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는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그런 의혹이 있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도 역임을 했고 DJ 때도 경제 관료를 했고 예. 수십 년 동안 정말 보수 진보 정부를 넘나들면서 계속 경제 관료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총리 후보 인준을 안 해준다?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자가당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발목 잡는 거다라고 하는 역풍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좀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낙마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검수완박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한동훈 낙마까지도 한동훈 사태도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들처럼 본인이나 이제 가족들의 어떤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은 그렇게 이제 좀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단지 이제 윤석열 네. 당선인의 어떤 최측근이다, 이른바 뭐 소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으로 과연 낭만화 사태까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은 좀 들거든요. 현재까지 몇 가지 드러난 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를 해보면 본인의 태도가 나올 겁니다. 예. 본인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거고요. 한동훈 후보자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세게 나오죠. 그게 공적인 문제건 사적인 문제가 너무 세게 나와서 말은 좀 제대로- 조절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청- 지적들을 받아가지고. 글쎄요, 이분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가 하여튼, 볼 때- 하여튼 청문회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한동훈 법무부 지명자는 그 법조계의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거침없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 거침없이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하면은 예. 청문회 때 오히려 거꾸로 역풍 불고 망신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아직 청문 일자가 제대로 안 일정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한동훈 하는데. 본부장관 원래는 원래는 내일이었다가- 내일이었어요. 원래 내일이었어요. 원래 내일이었다가 역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고심하고 것 있다. 같아요. 예. 예. 아무튼 해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요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걸 일단 먼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입니다. 예, 저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좀 많이 벌어졌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은 좀 더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64대 19 정도로 벌어졌고요. 예, 바로 넘어가죠. 예, 경기도는 박빙입니다.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선 가능성도 비슷하죠. 예, 인천 볼까요? 인천도 오차 범위 내 5%포인트 정도 차이니까 이건 우열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선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수도권이고요. 지금 수도권에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전에는 매우 근소한 차였는데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양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저께 저도 KBS 이걸 봤는데 다른 데서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대충 엇비슷해요. 결과만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나 그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역시 경기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경기도는 계속 이렇게 박빙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 일단 처리가 된 검수완박법 그리고 이 인사청문 그리고 이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복잡하게 얽혀지는데 하여튼 경기도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럼 서울은 열세다. 서울 열세는 인정해야죠. 예. 네, 그건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것까지는 제가 억지를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정도 네, 이겼고 이겼죠. 경기는 경기도에서는 반대로 5%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었는데 저걸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왜 지금 그러면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약진하고 있고 박빙이냐? 그다음에 유정복 또 인천 시장 후보도 오차범위 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사실 최근 검수완박 법안 가지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덕담 차원이 아니라 정면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집무실 이전 문제도 그렇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미지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서가 반영됐다. 만에 하나 인천 쪽에 계양에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여론은 더 안 좋게 돌아간다 안 생각을 좋게 된다. 안 합니다.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재명 전 지사가 만약에 인천 계양을에 나온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추측컨대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만 하나는
이재명 계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원내 들어와서. 또 하나는 역시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에 있어서 방탄 국회가 필요하다. 예. 이재명 지사한테는. 아마 그 두 가지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누구나 세상이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 엊그저께까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그 후보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낙마한 다음에 바로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자연스럽지 않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예,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 규범적인 걸 떠나서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저는 짧게 둘 다 시간이 별로 나온다고 없어서. 봅니다. 둘 다 나온다. 예. 그러면 한 사람은 인천 계양으로 가고 한 사람은 분당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두 사람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아, 매우 높아졌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거의 나오는 것처럼 지금 안철수 보도가 되더라고요. 위원장은 예. 발표만 남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예. 인천 계양의 문제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지만 언론용이 아니고 실제 돌아가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를 막을 길이 없다가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긍정과 부정의 기류가 당내외나 당내외에 다 존재하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들은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계양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지금 교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 만약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걸로 저는 정리될 나올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죠. 이재명 고문이 나오지 않고 8월 전당대회로 가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물론 모르는 거지만 이준석 대표도 지금 원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나 다르죠. 예. 그 짧게 부탁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원외 인사가 당 대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니죠. 그렇죠. 전 후보, 전 예.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방탄 국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이 실행되는 데는 4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배지를 달고 아마 원내 입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죠. 예. 짧게 한번. 예. 글쎄요, 8월 지금 전당대회로 그냥 직행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아마 뭐 일단은 국회의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그리고 8월 전당대회 2개를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의 생각입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또 우리 신 전 의원께서는 이른바 이재명계는 아닌 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재명 계획에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조금 네. 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30초씩만 드릴까요? 짧게 오늘 110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좋은 얘기는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아마 하려면은 실행을 하려면은 일단 법안을 700개 정도 바꾸거나 제정하거나 그래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협치라는 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해야 됩니다. 네, 국정 운영의 동력은 결국은 민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어떻게 잘 얻고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두루두루 소통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의도 사사건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